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실 올해 대형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고 지금 지난 며칠 동안 계속 투기 과열 종목이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6만 원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에 우리가 그때 밥캣을 지켜낸 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네, 뿌듯한 마음도 들고 뭐 작년에 있었던 두산 밥캣 진짜 이거는 정말 저는 방송에 이건 양아치 짓이다. 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요. 두산은 정말 너무 드릴 말씀이 많죠. 저희는 두산 밥캣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과 연대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고요. 사실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저희는 개인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니 밥캣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 회사였고 지분 구조가 사실 개인 주주의 지분을 다 합쳐도 4%가 안 됩니다. 그러니 뭐 저희가 해도 여론 조성 이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었고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중공업 그리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대우 이 시절 때부터 정말 많은 개인 주주들이 계셔서 개인 주주가 4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도 이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딜 자체가 이거는 자본시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랑 아주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뭐 이제 와서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하다 보면 저희도 비용 지출이 발생을 하는데 거의 뭐 주주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신 금액도 있었지만 그냥 뭐 저희가 10,000원, 300만 원 이런 건 그냥 저희가 대가면서 회사에 뭐 청구하고 이랬던 적도 많았었거든요. 분할합병 저지돼서 사실 너무 다행이고 저희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두비를 상대로 목소리를 냈지만 뭐 저희 때문에 분할합병이 저지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 떨어져서 안 된 거긴 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실 올해 대형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고 지금 지난 며칠 동안 계속 투기 과열 종목이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6만 원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11월, 10월 주주분들을 도와서 열심히 분할합병 저지 캠페인을 벌일 때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는 10,000원대 후반대였었거든요. 시가총액 30위 안에 드는 큰 회사가 지금 불과 7, 8개월 전보다 주가가 최대로 4배까지 올라 있는 상황. 그럼 물론 그 원인이 분할합병 저지에 있지는 않지요. 원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른 것이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 일하면서 참 뿌듯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작년에 캐시카우인 밥캣이 떨어져 나갔으면 올해 4배 갈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원전이 너무 좋으니 2배 정도 갈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에 우리가 그때 밥캣을 지켜낸 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네, 뿌듯한 마음도 들고 뭐 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양아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양아치라는 표현보다는 날강도야. 네, 날강도죠. 외국의 기관 투자자에서 아예 그 강도라는 표현을 쓰셔서 평론을 낸 적도 있을 정도로 이거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두산 그룹에서 가장 안정적인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밥캣을 사실 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밖에 없는 현금흐름이 없는 현금흐름이 전혀 없는 회사죠. 두산 로보틱스에 가져다 붙이면서 그 조건이 굉장히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넘기는 이런 거는 다시는 한국 자본시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이거 한국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대주주 중의 일부들이죠.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하시는 대주주분들 분명히 많으시라고 보고 그분들이 오히려 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한 대주주들이 그리고 또 이상한 대주주들이 그런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는 문화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도 참 인식이 바뀐다는 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래도 10년 전, 15년 전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많이 네. 드는데 이 격세지감으로 달라진 수준조차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하면 너무 낮으니 네. 그런 생각이 들면 또 한 15년 20년 지나야 어느 정도 세계 표준 수준이랑 비슷하게 갈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암담한 생각도 들고 네. 제 역할 그리고 저희 회사의 역할도 그게 15년 20년 정도 걸리는 인식의 전환을 저희가 시끄럽게 해서 뭐 3년 5년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우리 할 일은 다 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개정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확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고 시장에 있는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너무 놀랐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더 강한 매운맛 상법 개정을 조속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솔직히 기대가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만 그냥 뭐 저희는 과거를 보고 생각을 하니 이것도 이렇게 되면 뭐 하반기에나 좀 얘기가 나오겠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바로 다음날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조차도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너무 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뿐만 아니라 개별 3% 의결권 제한이 아니라 합산 3% 의결권 제한으로 해서 지분 쪼개기도 안 되게 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집중투표제 의무를 그냥 박아버리신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 굉장히 놀랐고요. 이게 지금 뭐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다음 달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너무 강력하고 이거 되면은 사실 많은 부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자투표 의무화 되는 거잖아요. 전자주총이죠. 전자주총. 네. 전자주총에서 전자투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면은 진짜 소액주주 연대들이 좀 지분 많은 데는 회사 사장 바꾸는 거 여러 번 나오겠어요? 그럼요. 아마 이제 내년 내후년이 정말 볼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전자주총도 그렇고 일단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대형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개인 주주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제한이 돼요. 뭐 아까 시가총액 뭐 2, 3천억에서 최대 뭐 1조 5천억, 2조 원 이 정도 회사라면 개인 주주들이 다 합치면 뭐 지분이 70-80% 이상 되고 그분들 중에 한 3분의 1 반 정도만 참여를 해도 이사진을 갈 수 있을 만한 데가 되는 종목이면 모를까. 사실 저희도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대형 종목에서 성과를 못 내왔는데 이게 지금 대형 종목은 뭐 워낙 주주분들이 많으시니 예를 들면 뭐 국가대표 기업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개인 주주가 400만이 넘으시는데 그 주주분들의 15%만 모이신다고도 60만 명이고 그렇죠. 이 60만 명을 모아서 무슨 사회적 캠페인을 한다는 건 이건 거의 무슨 87년 6월 항쟁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서 제가 오히려 기대를 하는 것은 이런 대형 상장사들 중에서는 과거에 그랬었던 것처럼 이제 기관 중에서 좀 용기 있으시거나 뜻이 있으신 분들이 나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저희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뭉쳐 계신 소액주주, 개인주주분들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표를 1%, 2%, 3%라도 얹어드리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을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이제 회사가 고용한 로펌들의 꼼수 이런 것들도 내년에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집중투표제라는 제도는 뭐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복수의 이사가 이번 주총에서 선임이 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내년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정관에서 정해져 있는 이사의 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 명만 이사를 뽑는 안을 선행한 건으로 넣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사가 6명이고 3명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이번에 이사가 2명이 그 임기가 만료가 돼서 지금 4명이 됐는데 3명보다 더 많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4명에서 1명만 더 추가해서 5명으로 할지 아니면 이 주주 제한으로 들어온 모든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게 이런 제한을 두지 않을지부터 먼저 투표합시다. 이런 선행안 건을 넣어두고 그러면 아마 이제 지배주주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분이 어쨌든 과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건은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이 뽑고 집중투표 해보려고 했는데 뭐 주주들의 뜻이 이러니 한 명만 뽑아야겠네요. 아마 이런 게 내년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되느니 소송도 계속 있을 거고 내년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그
회사 측과 회사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 제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각종 소송의 판결이 사실은 이 입법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것들이 잘 되면 사실 한국 자본시장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이상하게 해주면 네. 진짜 사실은 법을 개정해도 또 개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에서 정말 이 한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상당히 필요하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근원적 고찰과 거기에 맞는 판결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그 사고 없이 하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어요. 이 집중투표제가 뭔지를 조금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집중투표제라는 건 이제 영어로는 cumulative voting이라고 해서 누적 투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도라는 건 사실 말 그대로 여러 명의 이사가 동시에 후보로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투표를 해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이사가 3명이 뽑힌다라고 한다면 개별 주주들은 자식들이 보유한 주식수 곱하기 3만큼의 의결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자유롭게 배분을 해서 이사 후보들에게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소액주주를 잘 대변할 수 있는 뭐 A라는 사람한테 나는 표를 몰아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3 곱하기 주식수의 의결권 모두를 그 사람한테만 다 투표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소액주주들에게 좋냐 하면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뭐 예를 들어 6% 7%밖에 안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6% 7%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아무리 이제 외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표를 모으려고 해도 과반이 돼서 이사가 되는 상황은 정말 찾기 힘들 텐데요. 이 6% 7%의 소액주주들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을 뽑는 걸로 가정을 하고 그분들이 모두 한 사람한테만 표를 몰아주면 그 사람은 20%의 득표를 한 것만큼의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3명 정도 뽑는다고 한다면 1등으로 당선은 안 돼도 2등이나 3등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액주주가 미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영미권이나 서구권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좋은 제도로 인식이 되어 왔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법적인 그 시작이 거의 2세기가 됐더라고요. 네, 저도 공부를 최근에 해보고 알았는데 1800년대 중반에 일리노이랑 뉴욕주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 제도는 어디서 갑자기 도깨비영웅이처럼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영미권에서는 200년 정도 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사 선임할 때 찬성 반대만 물었죠. 그리고 몇 명이 나오든 상관이 없었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명이 나오면은 표가 2개 있는 거고 1명이 나오면 표가 1개 있는 거고 말씀하신 때는 3명이 나오면 표가 3표가 있으니 대주주에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1명씩만 이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이사 추천을 소액주주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주주 제한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상법상으로는 3% 이상 모이시면 가능하고 3%가 안 되더라도 6개월 이상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었던 분들의 지분으로 하면 1%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0.5%만 있어도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그분이 리스팅이 되는 건가요? 대주주가 반대를 해도? 일단 주주 제한 안건은 적법하게 된 주주 제한 안건은 안 받아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팅이 되는데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꼼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굳이 이사를 이번에 이렇게 많이 뽑아야 됩니까? 사실 이게 이번에 골리앗들의 싸움이었습니다만 고려아연 주총에서도 그대로 됐었던 거죠. 이제 공격을 하시는 영풍 MBK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사들을 진입을 시키려고 하였고 그랬더니 이제 고려아연 이사회가 선행 안건으로 19명까지만 뽑는다라는 안건을 넣어서 먼저 새로 뽑힐 수 있는 수를 제한을 했었고요. 뭐 어느 쪽이 옳다라고 제가 여기서 같이 판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꼼수는 너무 많아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사는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나요? 이사요. 이사는 사실은 한국 기업들, 큰 기업들은 대부분 맥스를 10인 또는 11인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적정한 이사의 규모가 얼마냐라고 해서 80년대, 90년대 뭐 경제학 대가들이 조사를 해놓으신 거는 너무 많아도 안 좋고 8, 9명 정도가 최고다라고 연구를 하였었고 그런 연구에 기반해서 사실
국민연금의 투표 내역을 봐도 국민연금이 그 정도 인원에서 너무 많아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의결을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10년쯤 전부터 나왔었던 연구는 아니 회사마다 성격이 다른데 그렇죠. 어떻게 일괄적으로 7명에서 한 8, 9명 정도가 최선이라고 하냐. 네. 기업마다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글래스 루이스 의결권 자문회사입니다만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명만 안 넘으면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딱히 반대하진 않는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0명 넘어가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 대준 사람 눈치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네.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 네. 네. 근데 아니 돈을 받을 때는 한 푼 줍쇼 이래놓고 돈을 받고 나니까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한국에 진짜 그런 흐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문화는 조금 바뀌어야 뭐랄까요? 한국의 자본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한국의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기업들 시장도 결국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국의 발전을 도모한다? 요즘에 나라의 발전은 훌륭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인데, 네. 이 자본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기업들이 배출이 안 되니 그 자본시장 개혁은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사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정말 잘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혹시 네. 예, 우리 소액주주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충분히 그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건 전자주총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전자투표를 넘어서서 이 전자주총으로 가게 되면은 당장 주주총회 현장이 스트리밍으로 생중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솔직히 저는 조금은 우려스러워요. 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만난 업계분들이나 교수님들도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네이버 정도 되면 주주총회 스트리밍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몇십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무리 없이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회사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라 1년에 많아봐야 2번, 보통 한 번 있는 주주총회에서 쓰고 마는 건데 그걸 위한 장비 구축이 너무 부담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시고, 또 전자주총이라는 것의 범위가 무엇이냐, 중계만 하고 지금처럼 투표만 하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주총을 준비하는 수많은 과정들에 대한 것이 온라인상에서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외국 사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달을 해서 정말로 전자주총이 개인 주주들이 느끼기에 이제 한국 기업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전자주총과 별개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상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법뿐만 아니라 상법, 자본시장법, 아니면 관련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들, 대통령 시행령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은 적어도 이번 정부 하에서는 4, 5년 동안 계속 꾸준히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후속 입법 과제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 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던, 저희를 통해 활동하셨던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사실은 초다수 결의 폐지에 있거든요. 이런 후속 입법 과제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이런 후속 입법 과제를 계속 언론에 이야기하고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대로 뭐 입법부나 아니면 전문가분들께 전달을 열심히 드릴 테니 저희의 이런 활동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것들도 좀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분들이랑 많이 상의해서 조금이나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액트의 연구소장인 윤태준 박사님과 함께 소액주주의 활동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그리고 상법 개정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상법 개정을 맞이하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나눠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즌 1의 마지막 대담, 우리 그 소액주주들의 진정한 동학개미 운동을 응원하면서 이렇게 시즌 1의 마지막 순서를 소액주주 운동 그리고 주주행동주의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윤태준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